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요, 법령을 하나 새로 제정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 법령이 뭐냐면 자존심 손상죄라는 법령이 있다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학교 어디 대학 다녀요? 그러면 그 질문하는 사람은 징역 1년형을 처한답니다. 취직했나요? 물어보면 2년형. 결혼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 3년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빠들이죠, 어르신들. 펑퍼지만 본인 부인한테, 한 5, 60대 부인한테 몸매 멋지다 하고 얘기하면 그런 아부하는 사람은 종신형을 처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남을 상처 주기도 하는데, 이 자존심이 우리가 해석을 약간 잘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요. 여러분 노숙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옛날에는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했어, 그렇게 잘 나갔던 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인생에 이런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올라갈 땐 괜찮은데 문제는 떨어질 때가 문제인데, 그 떨어질 때 실패할 때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도 우리 보통 사람처럼 일하고 막노동하면 어때요? 근데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들은 막노동한다는 그 자체를 삶의 바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야. 그게 자존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럼 나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직장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 거고요, 주문을 2개를 드릴 거예요. 부탁은 뭐냐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얘기를 꼭 여러분의 자녀분들한테 해주세요. 우리가 좀 더 일찍 이걸 알았어야 돼.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 뭔지를. 그 주문 2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왔는지를 질문을 해보시고, 2번째 주문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 꼭지가 2개입니다. 이 2개의 차이, 여러분 잘 개념이 아직 없으실 텐데, 그 다음에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갈 때 경쟁률이 29대 1을 뚫고 들어가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그렇게 들어간 친구들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확률이 28%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3명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둬. 그 이유가 뭐냐면 분석에 의하면 적응을 못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상당수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대부분 하나죠. 거의 황태자처럼 키운단 말이에요. 모든 걸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저는 그런 경험은 못 해봤는데 대학생이 수강 신청을 엄마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회식하는 날 엄마가 그 팀장한테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 회식해서 빼주라고. 그래서 엊그제 신문 보셨겠지만 어처구니 없는 신문을 제가 또 봤는데, 그 군대에서요, 전방에서 이 지뢰 매설된 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군인 아닙니까? 지휘관이 군인의 부모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지뢰 제거하는 쪽에 투입해도 될까요, 말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무슨 이런 지휘관이 다 있냐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들이 그 지휘관한테 오죽했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걸 미리 이걸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존감을 지금부터 점수를 한번 매겨볼 건데요. 여러분 빨리빨리 그냥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응답을 찾아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10개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으로 딱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하나씩 가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난 전혀 아니야? 1점. 난 완전 그래? 4점. 그 중간엔 2점과 3점이 있겠죠. 자, 2번.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별 어려움이 없이 결정한다. 자, 계산하시죠.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만큼은 해나갈 수 있다. 머리를 막 흔드네요, 이분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완전 그러면 4점이에요. 난 전혀 아니야? 1점. 자, 마지막. 나는 현재의 내 일과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자, 점수를 매겼으면 쭉 합계를 대략 한번 내보세요. 쭉. 자, 내셨어요? 오케이. 자, 30점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거의 반 정도 되시네요. 이분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아주 높은 분들. 20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이분들 보통인 분들 자존감. 혹시 19점 이하? 저분은 자존감이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내보면 내가 평균은 20점 이상, 30점, 어떤 분은 40점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자존감을 넘어서 거의 자만심 정도 가는데 대단한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날 어떻게 볼까? 내가 부탁하면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리고요, 자신 스스로를 무능력하게 생각해. 난 안 돼. 내가 전부터 해서 된 게 없었어. 이런 경우들이에요. 세 번째는 화를 내고 자주 싸워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타인 의존적이 돼.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요, 타고난 성향을 있는 그대를 받아들여. 그걸 존중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남들보다 비교 안 하거든. 이 사람들은 난 이래. 원래 난 이래. 이걸 비하한다는 건 아니에요. 난 원래 그래. 그 다음은 나한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 아시죠? 나한테 없는 걸 부러워해. 그러니까 부러워하는데 내가 갖지 못하면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질 필요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세 번째, 부족한 점은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여기서 만족하는 건 아니야. 난 이게 부족하네? 내 노력해. 근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죠. 그걸 비난만 해.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비난하거든.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길 원해. 있는 그대로. 이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자존감 낮은 분, 아까 손 드셨던 분, 그분은 이런 쪽을 좀 지향하면 좀 수정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공자님 말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자, 왈 이렇게 하거든. 공자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논어라는 책의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대목이에요. 학이 시습지 불역연로. 이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학이 시습이 뭐냐면 때때로 익힌다는 소리예요. 시습하라, 시습하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 중에 김시습 아세요? 그분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요, 유붕자원 방래하니 불역 낙호라. 그러니까 멀리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근데 세 번째가요, 인부지 이불온 불역 군자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어찌 군자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열이 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니들이 날 몰라줘? 이것 때문에.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우리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조금 뭐 자기 생각에 내가 좀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보면요, 우린 자리에 딱 앉는데 그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가서 좌중을 둘러봅니다. 왜? 누가 나 알아보고 인사하는 놈 없나? 그걸 보려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말아야 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야. 남이 아니야. 노여워하면 뭐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못하는 경우 있어요. 도전도 못하고 하다가도 포기하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회사를 들어가는데 그만두고 나오고. 그리고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남한테 부탁하려니 자존심 상한다고 속상해하는 거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90%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를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오늘 강의 중에 최고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자존심의 정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자, 이 자존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그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의 주인은 남이야. 왜? 기준이 남이에요. 저 사람한테 굽히지 않고야. 대상이 저 사람이야. 내가 아니야. 그 반대 개념, 완전한 반대 개념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의 정의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소중하게 여겨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 자존감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야. 자존심은 누구? 남. 자존감은 누구? 나. 이 둘은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제가 이 두 개념을 대변할 만한 사람을 찾아봤어요. 지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존심의 최강자는 이 사람이야. 항우. 항우 장사 알죠? 항우는 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져요. 70전 70전승을 합니다. 세계 전사에 이런 인물은 없어요. 그러다 한 번 딱 위험에 빠져. 한때는 자기의 부하였던 한신이, 자기보다 형편없이 약했던 유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 유방의 군대가 100만 대군이었어. 항우는 도망을 칩니다. 천하야 항우가. 도망을 치다가 딱 포위를 당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사면초가. 근데 거기서 항우는 죽어야 되거든. 거기 못 뚫어요. 근데 항우는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그걸 뚫고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하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항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당대 최고의 미인 우희가 죽어. 우희가 누구냐?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항우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역발산 기계세라는 시가 있어. 역, 힘은 발, 산을 뽑고, 기계세, 기는 세상을 덮는다 할 정도로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최고의 항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부인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슬픈 얘기가 여러분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패왕별희라고 있어요. 아시죠? 이 항우가 서초 패왕이에요. 패왕이 이별한다는 소리야. 누구와? 우희와. 그게 패왕별이야. 부인을 잃고 항우는 도망을 칩니다. 뒤에는 한신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근데 항우가 도망을 치다 강을 딱 만나. 이 강이 이제 오강이라는 강인데, 그때 항우의 수십만의 군대는 다 죽어버리고 2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항우의 옛날 부하가 배를 갖고 나타나죠. 대왕이셔, 이 배에 오르세요. 이 배에 오르기만 하면, 강만 건너면 대왕의 나라 강동에 도착하니까 거기는 아직도 수십만이 있어요. 다시 와서 유방을 죽이면 됩니다. 배에 오르십시오. 근데 그때 항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배 안 탈 거야.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배 타고 우리나라에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전쟁에 패한 거 알 거 아니냐. 나는 자존심 상해서 배 안 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항우가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그때 항우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1살이에요. 항우의 죽음을 놓고 두보라는 시인이 시를 씁니다. 두보 아시죠? 전쟁하는 사람이 이기고 지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항우가 31살 때 한 번만 이거를 참았더라면 중국의 역사는 뒤집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야.
이 친구 항우의 문제는 뭐냐면 전쟁은 당할 자가 없는데 문제는 밖을 보는 눈만 발달된 거야. 주인이 누구예요? 남이야. 내가 아니야. 내가 가서 얘기하면 부탁하면 제가 날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항우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전쟁을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 마지막 전투 빼고는 70전 70전승. 자존감의 최강자는 이 사람이죠. 한신이라는 장군인데 원래 한신은 거지였어요. 근데 늘 얻어먹을 때 이걸 차고 다녔단다. 이게 한신의 장도라는 칼이야. 긴 칼. 늘 얻어먹는데 한 번은 불량배한테 걸린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너 거지 주제 칼 차고 다녀? 네가 무사야? 우리 무사들 무시하게 네가 그 거지가 칼 차고 다니면 돼? 나도 무사인데? 그래? 오늘 그럼 잘 됐네. 한판 붙어. 난 명분 없으면 안 싸워. 해? 안 해.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죽기 싫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첫째, 칼을 들어서 싸우든지. 둘째, 아니면 내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기어서 지나가. 그럼 내가 널 용서해 주지. 근데 한신이 그때 그 얘기하죠. 나는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죽이지 않을 거야. 왜? 너보다 내가 더 소중하거든. 이라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그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켜서 지나가죠. 그때 한신의 별명이 또 하나 생겨. 사타구니 무사 한신이야. 사타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한신이 누구한테 가면 얘한테 가요. 근데 항우는 귀족 출신이거든요. 항우의 집안은 귀족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니까 얘는 천민이고 중용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신이 누구한테 가냐? 자기하고 같은 출신인 유방한테 가는 거야. 유방한테 가서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 중에 항우를 죽이는 거예요.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무슨 족이라고 그래요? 한족. 중국 문자를 한자. 근데 만약 항우가 통일했다면 이 양반은 초나라 왕이었거든. 아마 지금 중국 사람들 무슨 족이라고 했을까? 초족. 중국 문자를 초자. 그 엄청난 일을 해내요. 근데 그때가 시기적인 배경이 기원전 200년 전이에요. 그때 한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기원 후 220년까지 무려 440년 동안을 중국을 지배하는 거죠. 최장기 왕조야, 중국 왕조 중에. 그래서 그 엄청난 공을 세웠던 유방을 도왔던 3명의 장군이 있어. 행정에는 소화가 있었고 전략에는 장량이 있었고 전쟁에는 한신이 있어. 그 중에 제일 큰 공을 세운 게 한신이에요. 그래서 유방이 한신한테 나라를 하나 딱 떼어주잖아요. 너 가져라. 고생했어. 거지가 자기 고향에 속한 나라에 뭐로 갔냐면 왕으로 간 거야. 왕으로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아까 제가 늘 얻어먹었다 그랬잖아요. 얻어먹을 때 밥을 줬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천금으로 사례를 해. 천금. 그때 나온 얘기가 일반천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 끼의 밥이 천금으로 은혜를 갚았다 이 소리야.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겠다는 불량배를 잡았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본인 같으면 그렇지 죽여버렸겠죠. 그죠? 그냥 죽였겠어? 칼로? 나 같으면 지나게 하고 죽였을 것 같아. 지나가게 하고. 근데 한신은 그 불량배를 잡아서 그 얘기하죠. 네가 옛날에 그랬지. 너를 죽이든지 아니면 네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라 그랬지. 내가 들 안 죽인 이유가 뭔지 아냐? 여러분 그 초한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한신의 칼은 당할 자가 없어요. 칼은 당할. 우리가 항우는 전쟁의 귀신이잖아요. 항우는 8척입니다 키가. 근데 한신은 8척 반이야. 항우보다 더 커. 한신의 칼은 당할 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량배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널 안 죽인 이유는 너는 나한테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랬어.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너를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라는 그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너를 죽였더라면 나는 평생 살인자로 도망 다니다 인생 끝냈겠지. 근데 내가 너를 안 죽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뭐였어요? 가랑이 사이로 기어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난 알고 있었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날 비웃겠지. 근데 난 괜찮았어. 난 존중받으면 됐거든. 누구로부터? 나로부터야. 그래서 한신은 안을 보는 눈이 발달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주인이 누구? 나. 그게 뭐예요? 자존감.
주인이 남이면 자존심. 개념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항우가 죽은 이유는 뭐냐면 71전 70승 1패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 번 져서 죽은 거예요. 유방은 사실 평생 전쟁을 하면서 항우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 딱 이겼어요. 한신이 천하를 통일한 이유는 뭐냐? 얘는 웬만한 건 끄떡도 없었어요. 그 피가 끓는 나이에 불량배는 한 칼거리도 아닌데 그 가랑이 사이까지 기어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꼭 자녀분들한테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같이 이렇게 어른들은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게 아직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이 꼭 여러분한테 나쁘게만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에요. 커다란 성장을 하려면 이런 곡절은 필수적인 요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애들한테 전해주셔서 그걸 견디도록 만들어주셔라 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애들한테 꼭 전해라. 제가 그래서 이 주제 있잖아요. 자존감 주제로 강의를 할 때, CEO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의 자존심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여쭤봐요. 근데 재미난 게요, 이 질문을 하면 본인들의 사업 규모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제 오신 분 한 분이 자기 자존심이 2조 5천억이 돼요. 그분 회사가 2조 5천억짜리야, 매출액이. 어떤 분은 1,000억이래. 자기 자존심이 1,000억. 왜? 매출이 1,000억이야.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얼마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 가치가. 지금 연봉 계산하고 있죠. 근데 이 가치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때 가치가 생길까요? 거래가 될 때 가치가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PT병 물을 이잖아요. 이렇게 물 조그만 거. 요거 슈퍼에 가면 1,000원쯤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갈증 나서 너무 힘든 상황이 왔어. 그 물 한 통에 10,000원에 판대. 산에서 우리가 그거 살까 안 살까? 사지. 그 물의 가치는 얼마예요? 10,000원이야. 10,000원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른 사람들이 얼마 주고 살 것 같아요? 1원도 안 줘요. 뭐 계산을 하고 있어. 1원도 안 준다니까. 남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린 거기에 뭘 걸어? 목숨을 거는 거야. 지혜로운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가장 바보 같은 게 가치가 없는 곳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가장 바보 같은 거예요. 왜 거기다 가치를 두냐고? 가치도 없는데. 옛날 정주영 회장 아시죠?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만찬 자리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저랬나 싶을 정도였는데, 은행장 집도 아니고요, 지점장네 집을 보름 동안 찾아갔답니다. 새벽에. 지점장 나오면 인사하고 차 문 열어줘서 태워주고 인사하고, 이걸 15일 동안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 참석했던 젊은 사람이 묻는 거예요. 회장님, 자존심 상하지 않았어요? 뭔 자존심이야 이 사람아.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그자는 은행 지점장인데 내가 은행에 가서 돈 빌려서 안 빌려주니까 집으로 찾아간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은행 지점장한테 돈 빌려서 찾아간 게 뭔 자존심이야 이 사람아. 제 생각에는 그 양반이 그때 자존심 운운하고 그런 시도와 행동을 안 했더라면 오늘날의 H그룹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자신 있게 그 얘기 하잖아요. 직원들한테도 그랬대잖아요. 중역들한테도. 이봐, 해봤어? 우리는 안 해봤잖아요. 그 양반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크게 성공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치하문이라는 게 발견이 돼. 이게 뭐냐? 부끄러움이 없어, 그분들은. 우린 지나치게 부끄러움이 많아. 그걸 오늘 얘기대로 표현하면 그분들은 자존감이 있는 거고, 우린 뭐가 있는 거야? 자존심밖에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야.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이건 다 찢어버릴 필요가 있다. 그게 뭐야? 자존심. 대신 무장해라 이거지. 뭐로? 자존감으로. 약속할 수 있어요? 오케이.
꼭 애들한테도 전해주셔야 돼. 둘 중에 누가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지. 자존감. 이게 영업사원 판매 성공률이에요. 한 번 갔다가 포기하고 남은 사람, 집에 간 사람 52%죠. 52%는 집에 간 이유가 뭐야? 뭐 때문에 갔어요? 자존심 때문에 간 거야. 5번 갔더니 80% 성공하더래. 이 사람 뭐 때문에 성공한 거야? 자존감. 주인이 누구? 주인이 누구? 남. 주인이 나, 주인이 남이에요. 이 승자들은 이 확률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종회장 같은 경우도 지점장 집을 보름 동안 찾아갔다. 제가 최근에 그 양반 얘기를 최근 책을 다시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눈물이 나. 야, 옛날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게 그룹을 이룬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크게 성공한 분들은 멈추지 않더라니까.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 주인이 누구니까? 자존감이니까. 미국 대학에서요 한번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의 내용이 뭐냐면 실험자를 이렇게 모은 거예요. 돈을 알바 비용을 주고 딱 데려다 놓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시키면서 여기 왼쪽 뺨에다가 무서운 흉터를 그려준 거야. 메이트 선생님이 흉터를 그려주고 이 상태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보는 시선을 당신이 느낀 대로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흉터를 그렸어요. 여기다 큰 흉터를. 그리고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여준 거야. 깜짝 놀래죠. 여기에 흉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울을 치우게 하고 나가기 전에 혹시 나가면 이게 지워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파우더를 발라드릴게요 하고 파우더를 바르는 척하고 흉터를 지워버렸어. 여기 흉터가 있어 없어? 없어. 없는 상태로 나간 거야.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느끼는 자기의 느낌을 와서 교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재미난 게요, 일관되게 거기 실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님 불쾌해서 혼났어요.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불쾌하게 쳐다보고요, 특히 제 왼쪽 뺨을 뚫어지게 쳐다봐서 기분 나빠서 혼났어요. 여기 흉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느낀 거야? 그걸 우리 자격지심이라고 해요. 자격지심. 이 자격지심이 격자가 뭐냐면 경랑이 일다 이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바위를 때릴 격자예요. 파도가 치는, 스스로 파도를 쳐서 아프게 하는 거야. 누구의 마음을? 지 마음을. 남들은 관심도 없다니까. 남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게 자존심이에요. 주인이 누구? 남이야 남.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 오케이 나도 오늘부터 송주 교수 강의를 들었으니까 나도 한번 자존감으로 붙어볼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저 그냥 송 교수 자기가 하는 이론이지 자기 얘기겠지, 시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역시 인생이 바꾸는 건데 저는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걸 이거로 표현해요. 선택이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선택이에요. 맞죠? 저도 그래요. 근데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데 선택이 인생을 얼마나 무섭게 바꾸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자, 종교 얘기를 해보자고. 종교. 우린 종교가 다 다르죠. 크리스찬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분 중에 혹시 IS 있어요? IS? IS는 없어요? 모든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이 있다예요. 천국을 얘기하지 않는 건 종교가 아니고 사상과 철학이에요.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기도를 했을 것이고 이걸 믿었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겠죠.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오케이? 자, 천국이 있다고 믿고 기도했어. 근데 죽어서 가보니까 있더래. 이 사람들 어디 가는 거야? 그렇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이 없더래. 이 사람 어디 가는 거야? 지옥? 아니에요. 그냥 꽝이야. 천국이 없으니까 지옥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이 없더래. 이 사람 어디 가는 거예요? 아니야, 지옥 아니야. 꽝이야, 꽝.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지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래요. 이 사람 어디 가는 거야? 그렇지,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살아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옥 가거나 꽝이야. 살아있을 때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죠. 천국 가거나 꽝이야. 근데 가보니까 죽어서 지옥이 있어.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다 기도할래. 기도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끝난 거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자, 여기는 이해하기 쉽죠? 자, 오늘 본론으로 가보자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제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 자존감 갖고 한번 붙어보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 이 사람들은 도전했을 것이고 제 강의를 듣고, 이거는 도전 안 했을 거야. 강의 듣고도. 자, 도전한 사람 한번 보자고요. 가서 열심히 도전했어. 자존감, 불치하문의 정신으로 부끄러움도 없어. 한번 붙어본 거야. 갔더니까 성공하더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갖는 선물은 성공. 근데 갔더니 성공 못하더래. 나뿐이 아니라 모두가 못하더래. 이건 뭐예요? 그렇지, 이제 꽝. 근데 도전하지 않은 거예요. 갔더니 맞아, 못하더래. 이건 뭐예요? 꽝. 근데 갔더니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나는 뭐예요? 실패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의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둘 중에 하나예요. 실패하거나 꽝이야. 근데 내가 자존감 갖고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야. 성공 아니면 꽝. 둘 중에 뭐 하겠어요? 성공하긴 해야 되겠지. 그럼 뭐 하냐고. 지금 시작을 하는 거죠. 자존감. 간단합니다. 구조로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공과 실패가 이렇게 화면상으로 있으니까 저건 그냥 누구한테 오는 얘기겠지 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요, 여러분이나 저한테 현실로 닥칠 때가 와요. 특히 언제? 나이가 먹어서. 그때는 우리가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옵니다. 피눈물.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저는 사람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 패자, 중간자, 승자. 선택의 기준으로 보면 패자들은 선택의 옵션이 없어요. 먹고 살려면 해야 돼.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가서 폐지 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중간자들의 선택은 어떨까요? 이거 좀 난 사람들이야. 이 사람 우리 흔히 하는 얘기 있죠. 뭐 할 수 없으면 뭐 해라. 그렇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중간자들의 선택이야. 근데요, 이 승자들의 선택은 기가 막혀요. 이건 여러분이 맞춰야 돼. 이거 못 맞추면 오늘 강의 시간 뒤로 쭉 밀려갑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 이 중간자들의 선택을 잘 믹스하면 기가 막힌 승자의 선택이 나와. 야, 어떻게 저런 게 나올까 할 정도로 기가 막혀. 도전? 아닙니다. 즐기면서 일할 아니에요. 비슷한, 지금 즐길 수 없으면 도전해라?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앞에는 좀 맞았어. 뒤를 잘 좀 섞어보세요. 즐길 수 없으면 다시 여기 누구 다시 처음부터. 정답.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이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즐길 수 없는 건 피해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저도 고민을 해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공부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애들이. 그죠? 여러분, 일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죠. 내가 좋아하는 걸 미리 해버리면 나중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하기는 싫어. 노는 거 좋아, 나도. 근데 해야 될 일이야. 내가 일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걸 미리 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 그게 이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생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주장해요. 인생의 양은 같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 얘기 중에 옛날에 아주 멋진 얘기가 있어요. 고진감래. 고통이 다하면 언젠가는 달콤함이 온다. 이 반대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승자들이고 패자들, 흥진비례라 그래. 흥함이 다하면 언젠가는 슬픔이 온다. 둘 중에 뭘 먼저 할 거냐 이거죠. 아시겠죠? 뭘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로. 타인과 비교하지 마라. 자신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자, 첫 번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자존감을 강화시키려면.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이거 하거든. 전에요, 그 한 학자가, 게리 하멜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원숭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원숭이 4마리를 넣어놨어. 그리고 가운데다가 그 막대를 길게 꽂아서 그 위에 바나나를 묶어 놓은 거예요.
묶어놓고 얘들이 놀다가 배고프니까 올라가니까 바나나를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잡으려고 하는 순간 위에서 물이 확 쏟아지게 만든 거야. 물벼락을 다 맞았어. 그러니까 걔가 안 올라가더래. 나머지 안 올라가 봤던 3마리 차례로 올라가다 물벼락 다 맞으니까 애들이 다 안 올라가더래. 근데 그 게리 하멜 교수가 이 4마리 중에 1마리를 뺐어. 새로 1마리를 넣었어. 얘가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가 못 올라게 하더래. 뒷다리를 잡는 거야. 그래서 이 4마리 중에 올라갔던 3마리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빼고 1마리를 넣었어. 그랬더니 물벼락 맞았던 2마리와 맞지도 않은 1마리조차도 걔를 잡더라는 거야. 걔 나중에 다 바꿨어. 얘들도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애들이야. 근데 올라갈 엄두를 안 내더래. 그래서 게리 하멜 교수가 이걸 뭐라고 왜 이걸 그런지 설명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있잖아, 옛날에 많이 시도했던 거야. 절대 될 수가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뒷다리 잡는 거예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뒷다리를 잘 잡혀. 높은 사람 이거 의미가 없거든. 또 이 개인적인 문제인데 우리 뇌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래요. 뇌학자들이. 이 중에 중뇌의 기능이 있어요. 이 중뇌의 기능이 뭐냐면 자, 우리가 걸어가다가 돌멩이가 날라와요. 그럼 어떻게 확 받아요? 피하지. 이게 이 중뇌의 역할이야. 근데 이 대뇌피질은 가장 최근에 생긴 뇌입니다. 100만 년 전에 생겼, 300만 년 전에 생기고 얘의 특징이 뭐냐면 창조적인 발상을 하는 뇌야. 가장 인간다운 뇌. 근데 얘가 우리가 창조적인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뇌 때문에 그런 데는데 얘는요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과 새로운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혼돈한대. 이제 같이 본다는 거야. 새로운 발상을 하는 것도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처럼 위험하게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시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시도를 할 수 있느냐? 이 중뇌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야. 뇌학자들이. 그래서 그 사례를 보여드리면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그 폭포의 그 강 폭이 223m래요. 근데 2 나라를 잇는 다리를 건설하라는 미션을 받았어.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이 찰스 엘렛 주니어라는 설계사인데, 근데 이때만 해도요, 요즘 같으면 간단하대요. 비행기가 케이블을 물어가지고 캐나다에 떨어뜨리면 거기에 다리를 이으면 된대. 근데 우리 비행기 세계 최초로 날린 게 라이트 형제잖아요. 그때가 1902년도인가 이래요. 이때보다 수십 년 후에야. 이때는 비행기가 없을 때였어요. 그 사람이 고민한 거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야말로 기막힌 방법을 발견하죠. 여러분 연 알죠? 연을 쫙 띄운 거예요. 그래서 띄워서 미국에서 띄워서 캐나다에 떨어뜨린 거야. 거기 연에 뭐가 달려있냐면 연실이 달려있죠. 그 연실에다 미국 쪽에서 코일을 묶은 거예요. 코일. 그래서 캐나다에서 땡긴 거야. 그 캐나다로 코일이 가겠죠. 미국에서 다시 철사를 묶었어. 철사가 땡겨도 캐나다 갔겠지. 철사에다 로프를 묶었어. 밧줄이 캐나다 갔겠죠. 마지막에 밧줄에다 철 케이블을 묶었어. 철선. 그걸 캐나다에 땡겨서 갔어. 그 위에다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 다리입니다. 이게 처음에 뭐로 연결된 거예요? 연실. 작게라도 시작해라.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왜 남들과 비교하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인은 누구니까? 나니까. 자존감 강화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우리 대부분 이 얘기 하잖아요. 내가 왕년에 누군데 이러잖아. 니들이 나를 몰라봐? 다 그래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 왕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공한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재미난 특징이에요. 한 번에 성공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한 2, 3회 정도 실패를 경험하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근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실패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실패 자체가 거기가 이렇게 디딤돌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있잖아요, 이 끝으로 들어가는 게 깊이가 없어. 계속 추락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모든 걸 포기하고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을 분석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우리 특히 OECD 국가 중에 1등하는 우리 요소 중에 하나가 자살 아닙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실패에 대한 크기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은 절망에 대한 깊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 뭐 몇 천억 몇 조 부도난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 회장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 안 죽어요. 그렇게 부도난 사람 죽는 사람 봤어요? 안 죽는다니까. 근데 몇 천만 원 갖고 식당 하다가 부부가 열심히 하다 망했어. 사채 때문에 부부가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1조 몇 천억이 커요? 5천만 원이 커요? 1조 몇 천억이 크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 번 죽어야 되잖아. 안 죽는다니까. 실패에 대한 크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절망에 대한 깊이 때문에 죽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그걸 딱 인정해야 돼. 오케이, 알았어. 근데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럴 때 자존감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나만 망하냐? 망한 사람 있지.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세 번째는 자신을 믿어야 돼요. 나 자신을. 난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물론 이때 남들보다 조금 비교하면 내가 낮을 수도 있지.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있는 그대로를 나를 믿어야 돼. 있는 그대로. 신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프로메테우스 얘기를 해드릴게요. 프로메테우스는 그 신화에 보면 인간을 만든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 요 인물이 이제 프로메테우스인데 요 앞에 있는 게 인간이에요. 진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섞어가지고. 요 뒤에 있는 신이 여신이 아테나라는 신입니다.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아테나가 입김을 훅 불어서 인간을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은 그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인간은 프로메테우스가 만들 때 직립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들려고 직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의 역할이 뭐가 있냐면 동생과 같이, 동생이 형하고 같이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동물이 생길 때마다 동물들한테 적합한 무기를 주는 역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이 에피메테우스예요. 동생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동생아, 동물과 인간이 태어나면 적정한 무기를 네가 줘라. 그러니까 이 에피메테우스는 늦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형은 굉장히 지혜롭거든. 미래를 읽을 줄 아니까. 근데 동생이 그 미션을 받고 동물이 태어날 때마다 무기를 주기 시작한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가장 영장이지, 인간이. 근데 딱 태어났는데, 만들어졌는데 이 에피메테우스가 인간한테 무기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남겨진 무기가 없어. 다 줘버린 거야. 사자한테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주고, 호랑이도 그렇죠. 치타는 막 달리는 힘, 코끼리는 두꺼운 가죽. 사람한테 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에피메테우스가 형한테 보고를 하죠. 형, 죄송한데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생각이 좀 늦어서 인간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렇게 되고 형이 뚜껑이 확 열렸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요. 천상에는 제우스가 있거든. 제우스 알죠? 제우스가 절대로 인간한테는 이걸 주지 말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지혜야. 두 번째는 불이야, 불. 그걸 프로메테우스가 훔쳐갖고 지구로, 땅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인간한테 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 불 때문에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없는데도 지구를 지배하게 되는, 추울 때도 따뜻하고 더울 때도 시원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제우스가 얘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코카서스 산에 묶어놓고 독수리가 쪼개 만들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탈출을 하는데, 제우스가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요. 인간한테 선물을 주는 거야. 그 에피메테우스가 얘하고 결혼하지. 얘가 누구냐? 판도라야. 이 상자 속에는 인간은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게 담겨져 있어. 그걸 얘는 호기심이 많은 애거든, 판도라가. 그걸 뚜껑을 확 열으니까 거기서 모든 게 다 날아간 거야. 그 딱 닫았을 때 마지막 남겨져 있던 게 희망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절망을 겪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희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희망 더하기 절망은 100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요, 자존감과 자존심도 똑같아.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에 자존감이 100이라면 자존심은 얼마예요? 제로야. 합은 100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자존감을 강화시켜서
도전하고 한번 붙어본다면 이루지 못할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으로 아주 멋지게 무장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